목사님이나 우리 김혜영 교수님이 야 대단하다 이렇게 일곱 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일곱 분이 일단 100을 할 분들입니다. 충분히 그를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대단한 분들 모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토론에 앞서 또 소개하기 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알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제3의 물결이라고 해서 정말 거창한 물결이 지금 변화가 있고 그 물결이 오고 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우리나라의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커다란 물결이 지금 덮쳐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면 윈드서핑이나 이게 물결을 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물결을 잘 타면 정말 앞에까지 굉장히 멀리 오고 제주도 물이고 그런데 그 윈드서핑 선수나 이게 파도타기 선수가 못하면 금방 앞에서 우월해지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힘과 기술과 어떤 도시 재생이라는 큰 물결을 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능력 또 방향 이런 것들을 오늘 이제 이 혁신지구 이제 만들어질 혁신지구와 또 전라북도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 일곱 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회자로서 시간도 없고 해서 일단 한 분께 5분 정도의 시간을 좀 할애해 주셨으면 양해 부탁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늘 7분 명단을 보고 저 나름으로는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이분들께 우리 토론자분들께 순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분 안 좋으시면 지금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순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일단 저 멀리서 또 국가적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오늘 발표 또 새로 만들어질 혁신지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듣고 싶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맨 먼저 우리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으로 있은 서민호 센터장님께 먼저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국토연구원의 황민호입니다. 오늘 김탁 단장님부터 김미아 교수님, 오병호 박사님이 함께해 주신 얘기를 드리고요. 제가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도시재생 혁신지구 그거를 중심으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익산역은 혁신지구로서 굉장히 잠재력 있는 위치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전국과 소통하는 네트워크가 있고요. 전북 자체 내에서 도시권 차원에서도 울산이라든지 전주라든지 물론 전주가 전북권 차원에서 가장 거점 도시기는 하지만 네트워크 차원에서의 거점은 오히려 익산이 아닌가 싶고요. 사통 발달의 교통 보충지구 하기 때문에 전북에서 어떤 거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일단 입지적으로는 익산이 가장 좋은 여건임을 갖추고 있으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익산이 2012년부터 추진했던 복합발전센터 그게 이제 혁신지구하고 크게 솔직히 다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개념 자체가 복합발전센터가 굉장히 협소했기 때문에 지금의 혁신지구와는 그 이제 계획을 조금 달리하긴 하지만 사업을 풀어가는 방식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무슨 실패를 겪었고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를 지금 그거를 좀 재정비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복귀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4년에 이제 사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결국은 사업성이죠. 그 사업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익산의 실패에서 저희가 이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규모 경제를 형성하지 못했다. 동대구를 제가 2012년부터 16년까지
국가계획에서부터 그 도시재생 계획까지 한 서너 개 프로젝트를 계속 연계해서 코디네이터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힘든 작업이었는데 거기서 얻었던 교훈은 뭐냐면 신세계라는 사업자는 저희가 보는 거랑 완전히 다르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산에 굉장히 그 거점이 있는데 부산에서부터 대전까지 전국을 포괄하는 규모의 경제를 자기 나름대로 만들었고 그걸 통해서 거기서 남들은 다 실패할 거라고 봤지만 새로운 파이, 그러니까 대구에 이미 현대라든지 롯데가 굉장히 그 거대한 백화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새로운 파이를 형성하는 가능성을 보았고 첫 번째 대구에서 그 사업을 할 때 중요한 사업을 레버리지를 줄 수 있는 기반시설 인프라 투자가 먼저 됐다는 그 사업성, 리스크 해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을 봤습니다. 익산이 지금 혁신지구 사업을 들어가려면 익산시 자체뿐만 아니라 저는 전북을 하나의 연계 네트워크로 보고 어떤 테넌트 시설, 어떤 기능을 집어넣어서 사업자들을 이끌 것인가를 먼저 고민을 해야 되고 그것들이 현재 수요를 규모로 만드는 걸 수도 있고 미래 창출할 수요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 그거부터 확실해져야지만 단계적인 사업 추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앵커 사업을 가져갈 수 있을 거다. 그것을 먼저 마련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입니다. 단계적 전략을 혁신지구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단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혁신지구 사업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계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처럼 커다란 계획이 아니라 일단은 한 10,000회 정도 되는 그런 어떤 작은 공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디파인을 한 이유는 거대한 사업은 이시에 가려면 굉장히 어렵고 사업의 외적인 방향성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작은 사업으로 일단 빨리 촉발을 시키면 그 주변으로 확산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성과를 보기 때문에 참여가 더 잘 이루어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지구 사업 계획은 아주 작은 단위부터 실현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가시고 그 실현 가능한 사업을 실현시키기 위한 그 거버넌스 구조, 그러니까 토지 소유, 철도공사가 될 수도 있겠고 익산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토지 소유자, 그리고 그 민간에서 들어와서 그걸 촉발시킬 사업자, 그리고 그것들을 잘 오거나이징 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먼저 구성하셔서 이 사업이 어떤 수준으로부터 시작이 돼야지 일단은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을 할 것인가부터 단계적인 전략을 세워가지고 가시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건에 대해서 제가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예. 세 번째 조건인데요. 혁신지구의 충족 조건이 아까 임미아 교수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경제적 자산, 물리적 자산, 네트워크 자산이 있습니다. 경제적 자산은 결국 산업이죠. 근데 지금 대부분의 혁신지구에서 좀 간과하고 있는 게 산업 부분입니다. 혁신지구가 결국 원하는 것은 아까 이제 오병록 박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기존에 전국에 부족했던 어떤 산업의 새로운 혁신 거점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근데 전북이 지금 군산 GM도 그렇고 나머지 이제 익산에 있었던 귀금속 산업도 그렇고 동식품 클러스터도 뭔가 이렇게 가시화되지 않고 보면은 되게 혁신하기 어려운 조건인데 그 많은 해외 사례들을 또 참조해 보시면 기존에 있었던 제조업에서 혁신을 발견하고 사양 산업을 구조화시켜서 또 혁신의 실마리를 얻었던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전북이나 익산이 갖고 있었던 그 제조업이나 기존 산업들을 그냥 토시하지 마시고 그것들이 주변에 있는 캠퍼스라든지 이제 대학이라든지 산업과 연계해서 뭔가 고도화를 통해서 새롭게 혁신할 수 있는 방안, 거기서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혁신지구에 담아주신다면 아마 국가가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통해서 가고자 하는 게 단순히 어떤 도시재생, 구도심의 활성화뿐만이 아니라 전북에 있어서 일자리라든지 산업의 혁신 거점을 만드는 그것과 더 충족이 돼서 좀 더 설득력 있는 그런 방안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짧게 들여서 죄송스럽고요. 지금 다들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요약하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또 시간상 그렇고요. 두 번째 토론자를 모시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이름이 잘못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권영인 한국교통연구원 도시재생 교통연구센터장 선택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한국교통연구원의 권영인입니다. 제가 지난번 주 월요일에 우리 연구원에 도시재생교통연구센터장으로 부임을 했고, 사실은 이주영 박사님이 오시기로 하셨는데, 제가 센터장으로 부임을 해서 오늘 행사에 오시는 분들도 만나고, 오늘 발표한 내용들도 들어보고, 저희 연구원의 홍보 내지는 저희가 하고 있는 걸 소개하는 자리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오게 됐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교통연구원에 한 30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 최근 한 5년 동안은 사실은 해외 사업을 주로 했습니다. 아프리카나 중남미, 아시아 등 해외 사업을 했고, 최근 1년간 또 베트남에 파견을 제가 있으면서 해외 사업을 준비했는데, 아마 저희 원장님께서 우리 연구원에 도시재생센터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저를 지명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도시재생교통센터는 작년에 설립돼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여러 가지 연구를 수행하고 정부를 지원하는 역할, 그리고 생활 SOC, 특히 주차장이나 보행 교통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역시 정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교통 부분 평가 지원 사업을 작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교통 기반형 도시재생 사업 발굴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라든가 간담회 등을 하고 있어서 오늘 개최된 이 혁신지구를 포함한 전주의 어떤 발전 방향에 대한 추후에 저희 연구원에서 한번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 유질 정책의 이슈라든가 전체적인 정부의 정책 방향, 김인탁 단장님 자료 잘 발표 잘 들었고요. 교통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중교통이 아주 중요하다는 임미 교수님의 발표도 잘 들었습니다.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도시재생 추진 현황을 고병록 박사님께서 발표하셨는데, 교통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으로 또 설명을 하셨지만,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대상 지역의 대부분의 보행이나 주차가 열악을 하고, 도시재생 사업과 교통 부분 사업의 일관성이라든가 정합성은 역시 미흡한 부분이 많고, 특히 이동부 유치를 위한 교통 거점 시설과의 연계성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사업 계획에 대한 교통 부분의 여건 분석을 바탕으로 도시재생 사업에서의 교통 부분의 역할은 세 가지로 지향이 되어서 계획이 되고 실천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생활 인프라로서 주차장이라든가 보행 공간 등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지역 접근성으로서의 교통시설, 그리고 세 번째는 거점시설로서 연계 한승센터 등이 체계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에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개선 방향을 저희 연구원에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 쪽으로 저희가 연구를 했고,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추후에 별도로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복합환승센터나 철도시설,
경도심을 활성화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한 동기반영 도시 개선의 가이드라인 그리고 평가 기준 등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전주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에 많은 도움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또 세 번째 토론자로는 이 지역에 또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이분께 제가 뭐라고 소개를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좀 농촌 재생 전문가로 소개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전북연구원의 지역개발 연구부장으로 계신 장소마 박사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북연구원 장소마입니다. 오늘 사실 시군에서도 군지역들에서도 좀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지금 주제 발표나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 사실은 거의 좀 해당이 안 된다고 해야 되는지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장 작은 단위의 국토 관점에서 본 소도읍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독립부 관점에서 본 농촌 중심지라고 표현을 하는 농어촌시군의 읍면지역도 재생 사업이 지금 같이 공모에 참여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읍면지역은 농림부의 사업이 어떻게 보면 관할구역으로 딱 돼서 국토부 사업이 적용이 안 됐었는데 시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또 기회를 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좋습니다만은 오늘 사실 이 자리에서 국토부 그다음에 시군 내에 계신 분들한테 조금 이의 제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사실 시군 입장에서는 어느 부처가 됐든 국비 주면 그게 제일 좋은 거기는 하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 그냥 국비 가져다가 어느 부처 사업을 하면 좋은데 다만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인구 100만 도시에서 수립하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활성화계획과 그 도시의 아파트단지 하나 인구만도 안 되는 그 인구가 전체 군인구 그리고 거기에 중심이 되는 읍면 소재지는 그거보다 더 적거든요. 불과 수천 명 정도, 수천 명이라고 해도 5천 명도 넘어가지도 않아요. 근데 그 지역이 똑같은 가이드라인,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도시재생 전략계획,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들을 보면 글쎄요, 이게 과연 이게 맞는 얘기가 한참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얘기들이 쭉 가다가 나중에 그냥 사업 얘기로 넘어가요. 앞뒤 연결도 전혀 안 되고 어느 시군 전략계획 공청회를 갔는데 혹시 계시면 죄송합니다. 인접시군과 연계해서 대도시권의 기능을 하는 사업을 하겠다. 이게 어디 다른 계획서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다가 빠뜨리신 건지 모르겠지만은 인구 3만도 안 되는 지자체에서 그런 원대한 꿈을 이제 밝히신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조금은 그런 소도읍에 대한 재생의 관점을 조금은 고려를 해서 이런 사업들을 적용을 하는데 좀 배려 내지는 뭔가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좀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시군 입장에서 지금 사실은 두 개를 잘 엮어가지고 하시면 정말 좋아요. 그 사례가 이번에 최근에 선정이 됐습니다만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선정된 완주군 공동읍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근데 두 지역의 사이트가 같아요. 그래서 두 개를 잘 연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게 되는데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이상하게. 똑같은 사이트에 비슷한 성격인데
전혀 다른 양상으로 두 개의 사업이 되는데 연계 계획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시군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도시재생에는 들어가 있는데 농촌중심지 활성화에 안 들어가 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관광. 재생사업의 아이템들을 쭉 보면 상당수 시군들, 특히 군지역들에서 관광을 아이템으로 하시는 데들이 많습니다만은 농림부에서는 절대 못하게 하는, 관광이라는 단어조차도 거의 금기시되는 분위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그동안 농림부의 많은 그런 개발 사업들이 철저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수익사업, 관광사업. 그래서 아예 이제는 하시고 싶으면 정확하게 수익 모델을 제시를 하고 누가 하고 얼마큼 벌 수 있는지를 제시를 해라. 그거 아니면 아예 사업 자체를 엄두도 못 내게 하는데 국토부에서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그쪽으로 해가지고 관광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국토부에서 심사를 하시거나 사업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하실 때 그 농촌지역의 현실을 좀 감안을 해서 안 되는 사업은 하시면 안 되거든요. 물론 관광활성화가 좋지는 합니다만 그게 과연 지역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시장 소수님들이 하고 싶은 사업하고 실제로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은 많이 다른 지금 양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 아까 전주의 재생 사례로 한옥마을 얘기를 하시고 군산의 재생 성공 사례로 군대역사문화기구 사업을 얘기를 하셨는데 둘 다 재생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관광사업이었습니다. 문광부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지자체에서 그걸 재생사업으로 연결을 시켜줬을까요? 아닙니다. 도시계획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서 그걸 규제로 묶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 굉장히 그런 문제들이 많았는데 이걸 활성화시키고 재생사업으로 연결을 시킨 게 관광객이었어요. 한옥마을이 넘쳐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이제 전주 시내로 이제 흩어져서 사람들이 시작을 하면서 주변 지역을 재생을 시키고 그게 도시 전체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러는 게 20년 걸렸습니다. 군산도 10년 이상이 걸렸고요. 그런 시간들하고 그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되는 게 이게 재생인데 너무 급하게 가면서 성공 사례만 보고 20년 동안 한 거를 한 1, 2년 동안 어떻게 해볼까 하고 이렇게 접근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고 사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한 40분 정도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고치가 좀 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장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는 등수평이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고양이 위치만 잘 잡으면 된다고 아마 시군은 어느 지역에 돈만 좀 많이 달라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좋은 우리 또 김이탁 과장님 계시니까는 막 좋은 정책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 토론자로 전주대학교의 검수원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에 앞서서 먼저 우리 멀리서 이 지방까지 이렇게 인상 말씀하시러 또 발제하시러 토론하시러 와주신 우리 김현수 교수님은 아까 인상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차기 우리 학회의 차기 회장님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토론자로 와 계십니다만 김갑성 우리 교수님께서는 현재 대통령직 속에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십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먼 걸음 마다 않고 참석을 해주셔서 전주 전북권의 한 시민 도민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방금 전에 장성화 연구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또 한 분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조금 놀라면서 연장선상에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은 상당히 다른
지역 특성을 가지고 있고 도시는 지락적 토지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농촌은 조망적 토지 이용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혀 다른 토지 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군 단위 지역들이 대부분이 이제 그런 특성들이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이게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신청서라든지 사업계획서를 보면 거의 다 천편일률적으로 도시나 농촌이 대동소이해요. 그거는 그 이유는 가이드라인 때문에 그래요. 가이드라인에 맞춰 이 사업계획서를 만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농촌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이런 도시재생 사업은 과연 없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우리 6차 산업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도시재생 플러스 뉴딜자가 붙은 이유는 일자리를 만들어내자 하는 취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6차 산업이라는 거 이게 이제 법정 용어로는 농촌 융복합 산업입니다. 이 법이 있어요. 그 법이. 그래서 6차 산업, 흔히 말하는 6차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그러니까 1차 산업에서 제조, 2차 산업으로 3차 서비스 산업으로까지 연결되는 이러한 6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생태계가 뭐가 있겠는가, 그리고 그것을 서포팅하는 시설 계획이라든지 이러한 재생 사업에서 지원해줄 사항들은 없겠는가. 이런 모습으로 그려진다면 농촌 지역에 지금 인구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구도 감소하고 빈집이 늘어나는데 임대주택을 이걸 넣어야 됩니까?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다시 제 반복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김희택 단장님 나와 계십니다만 이 6차 산업, 농촌 융복합 산업을 활성화시켜서 지역 경제가 돌아가고 지역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이 생태계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 계획이라든지 인프라 계획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포함해서 이러한 그림이 그려지는 이 재생 모델, 사업의 모델, 이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도시재생이라는 용어를 농촌 재생이라는 용어랑 믹스를 해서 우리가 지역 재생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도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장성화 우리 연구실장님께서 이 관광 말씀하셨어요. 관광. 저는 이제 관광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관광이 정말로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인구 소멸, 지방 소멸,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인구를 더 낳을 수 있는 반전을 기대할 수가 있겠는가? 기대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지금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출산 장려금도 주고 내려보내는 정책도 일본의 창생 내려보내는 정책도 다양한 정책을 쓰는다면 인구가 늘어나지 않아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도 지방에 중소도시의 도시들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구를 바라보는 관점을 전환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인구 소멸이다, 인구 감소다 할 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인구는 상주 인구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주 인구를. 이 상주 인구는 거스를 수 없는, 이제는 저출산 고령화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면은 이 상주 인구라는 범위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그러면은 이 상주 인구가 아니고 유동 인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동 인구. 이 유동인구를 가지고 우리가 이 인구를 바라보는 시각, 저출산, 이 지방 소멸 시대에는 유동인구를 타겟으로 하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럼 유동인구가 뭡니까? 이제 다른 동네에서 우리 동네로 놀러 와서 먹고 자고 가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전에도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취업 유발 교수를 보면 제가 정확하게 좀 기억이 안 나요. 그때는 자료가 있어서 내가 그대로 읽어줬었는데, 취업 유발 개수가 제조업보다 관광 유발 개수가 8배인가 높았어요. 그 인터넷 치고 보면 나온다. 근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이 일자리, 뉴딜 사업이 일자리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런 관광, 그러니까 이 지역의 특성과 문화에 기반한 이 어트랙션, 이런 거를 키워서 이게 이제 사사로운 것도 일본의 사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지역 동네 문화와 관광 특성을 반영한 어떤 자원을 개발해가지고 막 사람 요구하는 거, 이게 굉장히 필요한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두 가지 말씀, 장성하셨잖아요. 비슷한 말씀을 우리 저기 동네에서는 형님이신데 우리 형님이라고 했으니까 한 5분만큼 사회적 경제적으로 기결이 돼서 한 번으로 끝나는 사업이 돼서는 안 되고 지속 가능하게 지역 주민들이 일자리를 만들어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사업은 도시재생 사업은 이 조직체로 이게 운영이 사회적 경제처럼 연결되도록 하도록 이렇게 유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도시재생 융자 상품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보면은 여기 아까 발표 우리 저 공단 단장님들 발표해 주신 자연주택 정비, 가로주택 정비 이런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빈집이 소규모 정비법 이런 측면에서 이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면 분명한데요. 이게 기존의 골목길이 있는 그리고 마당이 있는 이런 집들이 전부 다 공동주택으로 바뀌는 사업이에요. 이게 자연주택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건축 협정 사업 이것들이 전부 다 귀결되는 모습을 보면 공동주택이에요. 공동주택.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빈집 요 주제하고 좀 어긋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빈집이 소규모 정비법에서도 이 정책 방향성을 기존의 마당이 골목이 있는 이러한 그 정주 환경을 공동주택으로 저층 주거 단세대 다가구로 지적되는 이러한 도시재생 방향성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 이것은 앞으로 지금은 어떤 새로 지금 깨끗하니까 근데 30년, 40년 흐른 다음에 이거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다세대 다가구가 막 전국적으로 뭐 다 많이들 짓지 않습니까? 이거 그런 방향으로 도시재생 지금 민간 건축 사업자들이 알아서는 짓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성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도 방향성이 그게 아니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성이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마무리로 아까 저기 오 박사님께서 정문원에 말씀하셨는데 전주대 인근의 경륜장 캠퍼스형 도시재생 이거 전주대학교랑 같이 한번 합시다. 이거 제안하면서 마무리하도록 우리 저기 엄성 교수님이 맨 앞에 상당히 정치적 발언으로 출발을 하더니 참고로 우리 엄성 교수님은 이 외화벌이를 많이 하십니다. 외부에서 돈을 많이 벌어오시는 것 같아. 저한테는 한 번도 산 적이 없지만 참고로 지금 현재 임실군 도시재생센터장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려요. 그런데 오늘 주제인 혁신지구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제가 모신 분은 지금 현재 이제 실제로 시에서 이렇게 도시재생 업무를 하고 있는 이렇게 우리 김성도 익산시 도시재생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익산시청 도시재생과장 김성도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토론자로 나올 이렇게 같이 이렇게 레벨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저를 여기 이렇게 나오라고 했던 것은 그래도 최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어려운 점, 뭐 이런 것도 좀 대표해서 좀 얘기 좀 해달라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아까 금방 우리 교수님 말씀한 대로 이 도시재생같이 저도 이제 건축지구로서 한 3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정말 도시재생같이 어려운 사업이 없더라는 것을 정말 요즘 실감합니다. 아무리 뛰어도 이렇게 표시도 안 나는 게 도시재생 사업인데 아까 우리 서민호 박사님 말씀한 것이 저희 익산시를 잘 읽고 있는데 사실 저희 익산시가 2007년도에 국토공모사업에 제가 그때 담당자 계장이었습니다. 그때 땄는데 사실은 그때 요즘 시장 군수들이 다 선출직이라 자기들의 많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현대 엠코가 하는 걸로 해서 MOU까지 사실은 3천억 체결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선거 앞두고 사실은 무산이 됐습니다. 절대 오해하지 않을 것은 사업성이 없어서 무산된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지금 갑자기 저 인사과정을 따로 내는 바람에 제가 사업을 추진을 보냈습니다. 다시 지금 왔는데 저희가 지금 혁신지구가 지금 이게 나온 게 작년부터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사실은 아시겠지만은 전라북도의 유일하게 SRT나 지금 KTX역이 있는 데가 익산역이거든요. 또 익산역의 규모는 영등포역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익산이 지금 한 30만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개발자가 지금 사실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또 하나 문제는 우리 익산시에서 가지고 있고 전라북도에서 가지고 있는 개발 계획과 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그 계획이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익산역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어떻게 하면 이걸 전라북도 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든 수익 모델을 지금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합의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지금 저희가 지금 뭐 접촉을 하고 있고 뭐 여기 LH도 와 계시는데 LH하고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하는데 아마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모델을 가지고 아마 사업을 추진하려고 사실은 지금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지구는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어차피 단장님 모셨으니까 일하면서 조금 어려운 점을 몇 가지만 저희가 그 뉴딜 사업 쪽에서 조금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은 저희가 지자체에서 가장 힘든 게 지금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지금 계속 지금 혼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 집행률이 사실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뉴딜 사업적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지금 뭐 수용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거점시설을 살려고 하면은 또 뭐 공유재산 추적승인 같은 걸 맡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공유재산 추적승인 이런 문제는 좀 이렇게 법을 좀 완화해서 사실 이렇게 뭐 시장이 판단해서 아니 국토거점 승인을 맡고 가는 데를 불구하고 승인을 또 맡아야 돼요. 뭐 이런 과정들이 막 2, 3개월씩 금방 진행하거든 사실은. 이게 사실은 간단한 문제이면서도 사실은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법률 개정 같은 것도 사실은 어차피 우리가 이 뉴딜 사업을 하려면은 국토부 승인을 받지 않고는 지금 못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꼭 의회에서 뭐 이걸 맡아야 되는 건지 취득 승인을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또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로서는 조금 지금 걱정스러운 것이 지금 뉴딜 사업 같은 경우는 이번 정부에 와가지고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돼서 지금 저희 익산 같은 경우도 5개인 곳을 총 16개로 지금 활성화 지역을 지금 지정해놨는데 사실은 지금 또 만약에 이제 이것이 또 이번 정부 넘어가 새로운 정부가 왔을 때도 이것이 계속 지속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지금 가장 저희 지자체로서는 또 걱정이긴 합니다. 근데 또 하나는 좀 우리 지자체로서 문제점은 사실 지자체들이 예산이나 뭐 이런 것이 부족하고 아니면 뭐 시장 분수들이 자기 그 정책 서열 중에 밀리기 때문에 사실은 지자체 자본으로 이 도시시행 사업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이런 법에는 기금을 조성해라 뭐 이렇게 돼 있지만은 사실 이게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공모에만 의존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이렇게 뭐 강제 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으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사실은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각 지자체마다 지금 운영을 해서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여기 와서 보니까 이 도시재생센터에 대한 포지션이 조금 이게 지금 법인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에서 무슨 재단화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그 밑에 있는 그런 형태의 도시재생센터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사용하는 문제, 결제 라인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조금
예를 들어서 뭐 제도화 시킨다든지 뭐 법인화 시킨다든지 뭔가 이게 좀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뭔가 그런 게 좀 법제적으로 제도화가 돼야 되지 않겠냐 생각 이사입니다. 예. 김주용 교수님, 오늘 자리 되게 잘 마련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학회에서도 이 자리를 참 잘 마련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섯 번째 토론자로 아마 지금 노력이 굉장히 들어오지 않나요? 이제 저희가 보면 노력이 굉장히 들어오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섯 번째로 이 한국소주주택공사의 공공지원임대처장님이신 손순금 선생님께 제가 처장님께 토론을 부탁드렸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손순금입니다. 저는 제가 여기 토론자로 왜 왔나 처음에는 의문스러웠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저희 공사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차장님께서 새로 오시고 곧 이어서 또 연구원장님이 새로 오셨어요. 근데 두 분 다 도시재생 전도사라는 그런 닉네임을 가지고 계신 분이 두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공사 쪽에서 누가 와서 얘기를 하면 아마 좀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 사실 그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저희 공사 내에 여기 아까 발제하신 단장님하고 긴밀히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가 있고 거기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또 보니까 균형 발전이라는 제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도 제가 작년에 국책사업기획처장이라는 국가균형발전 업무를 해서 이걸 두 가지 다 섭렵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아니었나라고 감히 자부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토론 자리에 앉은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LH에서 한 28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력이 나빠지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아까 저 발제 때 잘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통영 폐조선소의 경제기반형 사업을 1년간 준비를 해서 출발을 시켰습니다. 지금 아주 그냥 단장님이야 저희 공사 내에서도 애먹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출발을 시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가장 제가 핫하게 하고 있는 업무가 혹시 그 장미도 또는 장미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요새는 이 신세대 말에 굉장히 익숙해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미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그다음에 장미공은 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에 한 45%를 차지하고 있는 장기 미집행 공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업무를 지금 푹 빠져서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지난번 5월 28일자 관계부처 정책 발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가 각각 발제하시는 분별로 그나마 이제 제가 조금씩 꼭지가 좀 있어서 조금 따로따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일단은 뉴딜 정책이 아까 루스벨트 대통령이 어떤 새로운 어떤 혁신의 아이콘으로 뉴딜을 들고 와서 그 뉴딜을 그대로 따서 재생 사업으로 추진하는 걸 뉴딜로 어떻게 보면 재정 지원과 이걸 통해서 좀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또 다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단장님도 와 계시고 제가 그간에 07년부터 아마 테스트베드가 운영이 돼서 지금 19년이니까 거의 12년이 경과한 재생사업의 어떤 전환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정책으로서는 뉴딜 사업이 되겠지만 요거를 조금 더 어떻게 혁신지구, 도시재생 혁신지구 이런 그 새로운 법안
그런 쪽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과 맞춰서 닉네임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뉴딜 그러면 루스벨트만 생각이 나니까 예, 그래서 그런 작업을 좀 할 필요가 있는 시기가 왔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조금 좀 감히 좀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발표하신 내용 중에 그 공간적으로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공사가 하는 일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게 그 부처별로 다 따로 놓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플랫폼이 과연 네트워크가 구축이 될 수 있을까? 네. 근데 이제 그런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는 또는 한 공간에서 잘 이루어져 있는 나라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의 빅 소사이어티 정책이라든지 호주의 센터링크 정책 같은 거 그런 거를 한번 저희 쪽으로 좀 도입할 수 있는 좀 방법을 좀 강구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로 뭐라고 할까요? 저도 우리 공사 내에 수없이 많은 부서가 있고 본부가 있는데 협업이라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 협업의 협자가 여러분 아시죠? 협력자를 중심으로 열십자 이렇게 있는데 그 힘이 서로 절대로 안 모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전주 역세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 역세권에 대해서. 그 중에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본 거는 전주 역세권인데요. 전주 역세권이 사실은 제가 아까 잘 전주 지리를 정확하게 몰라서 고속도로 들어오면서부터 동서남북을 좀 가늠을 해봤는데 동북권에 좀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북권은 혁신도시로 이렇게 있고 그 중간쯤에 아마 동북권에 좀 치우쳐져 있지만 거기 이제 전주 쪽에 도시재생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 거의 반경 3km 간격에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혁신지구가 됐던 어떤 지역을 촉진하는 어떤 그 매개체로 뭔가가 제가 봤을 때는 동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동력에 사실은 지금 혁신지구를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뭔가 촉진을 시킬 만한 뭐 매개체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 바로 옆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전주역 세권 공급 촉진지구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게 바로 전주역 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좀 제가 요새 잘 쓰는 말 중에 스판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스판 바지 아시죠? 딱 당기면은 이렇게 당겨왔다가 다시 튕겨갑니다. 필요할 때는 당겨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스판으로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 전주 역세권 공급 촉진기구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균형 발전을 위한 전국 지색 방향에 대해서 오늘 박사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장 박사님과 문 교수님하고 철저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 부회장님이신 김현수 교수님, 부회장님 와 계시는데 아마 손승검 처장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텐데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누가 얘기를 하면 찬성 뭐죠? 이렇게 또 아니요 계속 찬성하는 걸 뭐라고 하나요? 재제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송 박사님 뭐 장미도 이렇게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 친구 중에 얼죽가가 있다고 하면서요. 얼은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일단 뭐 여러 가지 의견 감사드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우리 김갑성 연세대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잠깐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분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첫째는 지금 우리 국토학회 69년 준비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네, 그런 적이고 또 그보다도 지금 국가위원회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죠. 근데 그 내에 스마트 도시 특위라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 도시 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 어떻게 저런 분을 모셨나 방금 모르고 모셨지? 모르고 모셨죠? 저는 깜짝 놀랐는데 참 시간 많다. 하여튼 종합적인 견지에서 오늘 얘기를 좀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마지막 토론을 부탁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60주년 기념해서 지혜마다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이렇게 좋은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황재유 회장님하고 또 우리나 교수님 좋은 자장 맡으신 이항재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기조연설부터해서 많은 발표들이 있었는데요. 아마 제가 이제 스마트시티 특위 위원장 하면서 이렇게 도시재생은 조금 떠나 있고 지금은 현재는 서울시 재생특위위원을 하고 있는데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김희탁 단장님 모셔서 그동안 못했던 것들 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뭐 메뉴화한다든가 다양한 사업의 유형을 만든다든가 했던 거를 차근차근 해오고 있고 보통 이제 이렇게 부처장이 되시면 한 2년 하면 다 딴 데로 옮기시고 하셨는데 2년 동안 움직이지 않으시고 앞으로도 하면 2년 더 하시는 게 이번 정부까지는 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 이제 법 개정하면서 다 했고 앞으로 이제 더 해야 될 게 아마 뭐 TIF라든가 TDR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조금 도입돼서 재원을 조절하는 거를 조금 더 만드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아까 이제 집행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반장님이 그 집행률을 하려고는 안 한 것 같고 아마 국회에서 아무 해도 이제 쏘기 때문에 안 하는 내년에는 안 잡아준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안으로 저는 이거를 아예 예산을 잡은 거를 허브나 뭐 이런 데다가 돈을 싸주고 거기서 지자체가 빼가는 구조로 좀 만들면 이렇게 매년 예산 집행 가지고 싸우진 않지 않을까. 이게 우리가 이제 예산을 계획한 거랑 집행하는 거하고는 좀 도시재생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재생 혁신지구라는 것을 새로 도입하는데 저희 스마트시티에도 스마트시티 혁신지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뭐 플러터라고 뭐 지구를 지정해주면 다 되는 것처럼 되기도 하고 어쩌면 또 해놓으면 돈도 안 들었는데 또 잡아줘도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얘기를 하면 아무데나 다 지정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조금 겹치는 것들은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혁신지구에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되면 역세권 개발하는데 아직까지도 토지 이용이나 뭐 이런 거에 복합용도나 이런 것이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화이트 존에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혁신지구가 되지 않으면 어렵겠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